오늘은 테슬라가 내연기관차 제조사에서 빼오는 고객들, 자료와 해석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 중국 수요 및 기가 베를린 생산, 테슬라의 신규 리튬 정제 시설 및 미국의 양극재 공급 능력, 크루즈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내연기관차 시장을 잡아먹으며 테슬라는 기존 내연기관차 제조사의 고객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S&P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발표하였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살펴보면 테슬라에게 가장 많은 고객을 뺏기는 기업은 토요타와 혼다입니다. S&P 리포트에 따르면 테슬라가 다른 브랜드에서 흡수한 고객 중 15.3%가 토요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 13.3%는 혼다였고 이 두 기업을 합치면 28.6%가 됩니다. 이처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전기를 활용하여 내연기관차에서 제공할 수 없는 더 우월한 기능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가장 간단히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중고차의 가격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해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었지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구분해서 차량 가격 변화를 보면 확연하게 전기차의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올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고차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기차가 그 가치를 훨씬 잘 보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말한 전기차가 제공하는 우월한 상품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경우도 차량의 가치 변화를 인지한다면 전기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소한 테슬라가 속하는 럭셔리 차량 섹터 내에서는 중고차 가격을 고려하면 내연기관차보다는 테슬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전기차로 넘어간 고객이 미래 내연기관차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 5%를 넘긴 국가들의 미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커 나갔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테슬라의 현재 수요 혹은 미래 수요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앞서 자료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분들은 토니님의 X커브를 잠시 다루었던 이 영상을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준에서 테슬라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테슬라의 X커브이기에 X커브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테슬라가 X커브를 타고 있다는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차트 역시 S&P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차트에 대한 S&P의 해석을 헤드라인에 붙여놓았는데 항상 자료와 해석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 참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료의 해석일 때는 그 해석이 타당한 추론에 의해 도출된 결론인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에 나오는 S&P의 해석이 아닌 수치로 확인된 시장 점유율 파이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 차트는 미국에서 등록된 전기차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테슬라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2020년 79%에서 올해 65%로 내려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점유율 수치를 기준으로 숫자가 내려가니 문제가 있는 것인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2020년 1년 전체 판매량보다 2022년 지금까지 판매량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점유율 수치가 내려가는 건 내연기관차 시장을 그만큼 빠르게 잡아먹으며 전기차 시장 전체가 커 나가고 매년 커지는 전기차 시장 전체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새로운 분모가 되기에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테슬라 자체 전기차 판매 성장률만 보면 올해 역시 상하이 봉쇄도 불구하고 50%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은 50% 이상이 기대되는 말 그대로 미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 차트를 보면 더욱더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체 전기차 등록률 기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5%인데 반해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8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 속하기에 럭셔리 시장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차트는 럭셔리 전기차가 아닌 시장인데 여기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럭셔리 차량만 파는데 전체 시장 점유율이 65%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은 미래에 저가 차량이 나올 때 테슬라의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테슬라에서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나오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나올지 말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테슬라가 충분히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아예 시장을 파괴하는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테슬라가 가진 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제조 능력 우위로 저가형 모델의 하드웨어 판매는 큰 수익을 남기지 않으며 진행하고 소프트웨어 판매로 수익을 얻는 형태가 진행된다면 아주 재미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 내용은 제가 S&P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석한 미래이고 S&P에서는 2025년 테슬라의 점유율이 20%로 떨어질 거라고 해석하였으니 최종 해석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방으로도 살펴보았던 역대급 중국 판매량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기가 베를린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중국 4주차 판매량은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16,121대를 기록하며 1일 평균 판매량은 무려 2,303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7일 예상한 11월 중국 내 판매량인 59,000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63,000대 이상이 실제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분기 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모두 특정 패턴을 보이는데 과거 분기 내 두 번째 달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 분기 내 두 번째 달 중 지금까지 가장 높은 중국 내 판매를 보였던 수치는 1일 평균 1,113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월은 2,100대 이상이 기대되며 역대 최고 높은 수치와 비교해서 거의 2배의 성장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트렌드는 지난 17일 영상에서 예상했던 트렌드와 같은 내용으로서 이 영상에서 지금까지 항상 관측되던 기가 상하이의 판매 패턴인 분기 첫 번째 달이 가장 낮고 분기 마지막 달이 가장 높은 도레미 형태의 판매량 패턴이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깨어지며 분기 두 번째 달에서 가장 높은 도미래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특별한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이 내용도 여전히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가 베를린 관련 소식입니다. 기가 베를린 공장의 빈 자료를 공유해 주시는 스태치 테슬라님의 자료에 따르면 11월 28일 빈 기준 5만 대를 넘기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출 물량의 빈 자료가 확인되며 일주일 생산량 수치가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지만 주당 약 3,300대 내외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드라이브 테슬라 캐나다에서도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함께 기가 베를린의 3교대가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문서를 확인했다는 기사입니다. 기가 베를린의 경우 현재 주 6일 가동 중이며 여기에 지금의 2교대에서 3교대 체제로 바뀌게 된다면 12월 말 주 생산량 5,000대를 어렵지 않게 기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항상 느끼지만 테슬라 차량의 수요에 대해 가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량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난 2달간 그토록 심각한 수요 헛소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 정보가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앵무새 마냥 그대로 옮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실 자료는 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진 않았지만 벤치마크 소스로부터 자료를 유튜브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벤치마크 소스의 경우 원자재와 공급망과 관련된 폭과 깊이가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미디어이며 일반적으로 1년 구독 시 약 400만 원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테슬라의 리튬 정제 공장 계획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벤치마크에서 2020년 테슬라에서 리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테슬라가 리튬 정제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3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이 직접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배터리 양극재 제작과 함께 리튬 정제 시설도 만들 것이라 일론이 밝혔으며 이 모든 과정은 4680의 생산 능력 확장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테슬라의 수직 통합 능력은 그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으며 2008년 전기차 생산의 수직 통합을 시작으로 2016년은 배터리 그리고 2020년은 리튬까지 수직 통합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리튬 정제 공장이 들어서게 될 위치는 텍사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테슬라가 텍사스에 신청한 세금 우대 조치를 보면 원자재를 가공하여 배터리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이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위치는 지금의 테슬라 오스틴 헤드쿼터에서 200마일이 되지 않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신규 리튬 정제 공장 위치로 예상되는 랍스타운 정제소는 관련 당국에 의해 다양한 허가 심사를 받는 중이며 빠르면 12월 7일에도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65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건설이 올해가 끝나기 전 시작될 수 있으며 실제 시설 사용은 2024년 4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과 17일 테슬라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구인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업무 설명으로 배터리 공장 건설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 중 최초로 리튬 정제 설비를 갖게 되는 회사가 됩니다. 2024년에 이 리튬 정제 시설을 가동시키는 것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2년은 리튬 정제 시설 설비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에게도 짧은 기간이며 테슬라가 이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리튬 정제에서도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하겠다는 테슬라 특유의 야망과 열정이 엿보이며 그 어떤 전기차 기업도 시작하지 않은 새로운 여정에 첫 삽을 뜬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역시 벤치마크 소스의 기사로 LG화학의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투자로 북미 양극재 생산량이 향후 5년 뒤 2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주요 차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LG의 3.2빌리언 달러 투자가 얼마나 큰 투자인지를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첫 번째 차트는 LG화학이 투자하기 전 북미에서 2027년도 가능한 양극재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이 현재 생산 중인 양극재이며 그 위 노란색은 높은 확률로 성취 가능한 양이며 그 위에 옅은 노란색이 가능성이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LG화학 공장의 경우 이번 투자로 2027년 목표로 하는 양극재가 북미 전체 생산량을 능가함을 보여주며 이 공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는 이번 LG화학의 양극재 공장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배터리 생산 설비가 테네시주에서 갖춰지며 미국의 배터리 허브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전반의 생산 능력이 확보되는 것은 테슬라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 다른 많은 나라에서 목격되었던 것처럼 5% 이상의 전기차 침투율을 기록한 이후 전기차 침투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미국의 경우 2023년 IRA까지 합쳐져서 그 성장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주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의 원자재 및 배터리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더 많은 생산력 증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은 크루즈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 및 발전 속도를 정리한 제 트위터 타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된 크루즈의 자율주행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루즈의 역량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데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트위터 타레에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기에 이 트위터 타레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올해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때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서비스 시작 전 벌써 7년 동안 매핑과 하드웨어 확장을 고려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금방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HD 매핑에 온갖 하드웨어를 주렁주렁 달았음에도 샌프란시스코의 조그마한 운영 지역 내에서도 틈틈이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지난 2월 밝혔던 서비스 지역 확장은 지난 9월 다시 90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왜 다른 레벨 4 혹은 레벨 5를 지향하는 자율주행보다 뛰어나며 크루즈를 포함한 레벨 4 이상을 지향하는 자율주행이 왜 막힌 길로 들어서는 전략인지는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 과거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